뭐 물론 이걸 실무에 적용하려 해서 이 U가 얼마냐, D가 얼마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U나 D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U는 뭐냐면 2의 시그마의 루트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는 수익률의 변동성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데이터하고. 자, 몇 가지 여러분의 글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옵션 평가를 한번 해봐요. 한번 뭘 해보냐면 한반도의 전쟁 옵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 대한민국의 전쟁이 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해서. 네. 한번 네, 좀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날 확률도 0은 아닐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네, 우리가 한번 해보죠. 네, 이를 위해서 이걸 닫고 이게 왜 안 닫아지지? 네, 닫고 엑셀 파일을 한번 열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면 아까는 주가가 업 다운인데 워 앤 피스겠죠. 워 피스. 네, 톨스토이는 아니고 워 앤 피스가 있습니다. 스톡 마켓을 보여요. 스톡 마켓. 자, 그 다음에 프레젠트 현재.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2,700이라고 하겠습니다. 2,700. 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끔찍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주가는 얼마가 될까? 네, 향후 1년 후에 1년에 전쟁이 나면 네, 전쟁이 나면 잠깐만요. 채팅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제로. 전쟁이 난다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주가가 제로가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 주가는 제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ETF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있을 텐데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묶음 ETF, EW 뭐더라? 우리나라 EWJ는 일본이고 어디 있습니다. 그게 0이 될까? 아니죠. 주가는 미래 캐시플로의 현재 가치니까 회사가 하나라도 코스피 100주에 살아남고 나중에 재기할 수도 있으니까 0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뭐 시그니피컨트하게 하락할 거예요. 그냥 편의상 전쟁 나면 주가가 500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1, 2주 동안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P 있으면 주가가 3,000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3,000. 근데 그건 퓨얼리 가정이에요. 가정. 네.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건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면 되니까 500, 3,000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네.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이자율. 그럼 이제 스톡 리턴 기준으로 보면, 스톡 리턴으로 보면 2,300이니까 수익률이 2,700이고 그렇죠? 0.18이 되는 거죠. 20분의 1, 5분의 1이 되는 거죠. 약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11이에요. 스톡 리턴이 이제 그로스 리턴이 0.18이니까 약 마이너스 80% 손실이 나는 거고 전쟁이 안 나면 뭐 이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리스크 프리 레이트 예. 를 보면 편의상 우리나라 이자율이 대략 1달러를 예치하면 1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1이 된다고 1%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건 1.01도 되고 1.5. 네. 이게 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낫겠지만 US 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쟁 보험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미국 정부가 팔아요. 미국 주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투자자 입장이에요. US 레이시니까 그냥 1%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U고 이게 D죠. 그러면 이제 파생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파생 상품 가격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이제 P를 계산해 보면 P는 아까 보면 E에 R P는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코र्스 웹페이지 있는 걸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다시 떼오면 대한민국의 전쟁 날 확률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떼어왔어요. 앞에 그림을. 그래서 P는 뭐냐면 2의 R 빼기 D, U 빼기 D겠죠. 그래서 P는 뭐냐면 그러니까 워 프로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걸 그냥 U라고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D라고 하고 워 프로버빌리티죠. 워 프로버빌리티는 뭐가 되냐면 워 프로버빌리티는 사실은 위아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워 프로버빌리티는 이게 다운 이건 사실 이게 다운이고 이게 업이잖아요. 이게 다운이고 이거 업이고 이게 P는 업 프로버빌리티니까 이렇게 하면 1-P는 사실은 그래서 1-P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1-P는 이게 워 프로버빌리티 1-P는 U 빼기 D에서 그 다음에 U-2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전쟁 날 확률을 계산하면 U 빼기 2의 R 나누기 U 빼기 D 그러네요. 그럼 한반도의 전쟁 날 확률이 10%? 11%?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겨지세요? 대한민국의 전쟁 날 확률이 10%가 넘는다. 어쨌든 자 이제 파생 상품을 보겠어요. 파생 상품. 전쟁 보험이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100달러를 주고 PC에는 0달러를 주는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거 가격은 워 프로버빌리티니까 기대값 expected value를 구하면 기대값 워 프로버빌리티에 전쟁이 났을 때 이걸 주는 걸 주고 플러스 PC는 1 빼기 워 프로버빌리티겠죠. 곱하기 0 하면 이 기대값이 되죠. 10.92가 되죠. 그럼 이제 데리바티브 프라이스는 워 인슈어런스는 이거에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어이구 이거에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 ER이니까 현재 가치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이걸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 전제 파생 상품은 전쟁이 났을 때 100달러를 주는 파생 상품의 가격은 10.8달러다. 그리고 한국의 전쟁이 날 확률은 10.9%다. 우리 그냥 수학적으로 공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박은지 원우님, 이 숫자가 믿겨지시나요? 수학 공식으로 보면 유국진 원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국진 원우님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제가 한번 브레인 티징.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500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500이 뭐냐? 주가가 10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워 프로버빌리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전쟁 날 확률은 그렇죠. 전쟁 나면 전에 우리 한국 주가가 500이 된다고 했는데 한국 주가가 100으로 떨어진다.
한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날 확률이 9.4%로 좀 떨어져요. 근데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2,700이잖아요. 현재 주가 2,700을 정당화하는데 전쟁 났을 때 500에서 100으로 떨어지려면 그만큼 전쟁 날 확률이 적어져야 현재 주가 수준이 말이 되겠죠. 그죠? 전쟁이 나면 주가가 더 폭락하는데 전쟁 날 확률이 올라가면 현재 주가가 2,700에서 사실 더 떨어져야지.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쟁 날 확률이, 그렇죠? 피스 때, 그렇죠? 피스 때 평화 시에 주가가 전쟁만 없다면 우리나라 주가는 4천 간다. 이렇게 되면 전쟁 나라지를 36%로 치솟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렇죠? 현재 주가가 2,700이에요. 현재 주가가 2,700인데 피스 때 전에는 이제 피스만 되면 3,000이라고 해서 피스가 4,000이에요. 피스가 왔는데 3,000에서 4,000으로 훨씬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커졌는데 현재 주가가 2,700으로 유지되려면 그만큼 전쟁 확률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현재 주가가, 안 그러면 현재 주가가 확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쟁 날 확률이 36%까지 치솟는 거예요. 전쟁 날에 36% 치솟으니까 전쟁 나면 $100를 주는 파생 상품의 가격은 $36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의 주가 수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가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반영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남북 전쟁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주가 시장에 투자할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어딘가에 가만히 돼 있고 이게 주가에 있고 우리는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생각하는 전쟁 확률을 우리는 뽑아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려면 그건 제가 이렇게 엑셀로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 한양대 정치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보다 훨씬 더 그분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아니면 외교부에 가든가 아니면 국정원에 가든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전쟁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고 우리 여기에 김정은 팩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트럼프도 없고 바이든도 없잖아요. 우리는 차갑게 엑셀로만 계산해서 전쟁 가능이 30 몇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뭐냐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500이 됐을 때 100을 주는 파생 상품이 팔려요. 그래서 현실에서 뭐냐면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받는 풋옵션 가격을 잘 분석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전쟁이 날 정도로 폭락할 상황이 얼마나 프라보벨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률을 알면 그렇죠. 파생 상품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파생 상품 가격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워 프로버빌티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건 둘째치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차갑게 엑셀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는데 엑셀로 이렇게 우리가 1-2분 만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정치학과 교수한테 물어보거나 그렇죠. 국정원에 가서 물어보거나 그래야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사실은 제가 구한 이 36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예를 들어 36%다. 이건 진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이건 진짜 전쟁이 일어날 확률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36 다행스럽게도 아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30%가 넘으면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군대에 가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거나 네, 겁이 많으면 한국을 떠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36%라면 그죠? 이 36%라는 게 전쟁이 일어날 확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피지컬한 오브젝티브한 그 프로버빌리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는 36%가 다행스럽게도 아니냐면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요 식을 자세히 뜯어보면 파생상품 가격이 2의 마이너스 R의 미래의 파생상품의 기대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기대값을 구하고 무혐의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혐의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무혐의자율로.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파생상품에서 이렇게 하면 무혐의자율로 계산한 거예요. 네. 사실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 우리는 NPV에서 뭐라고 했어요? NPV에서 주가를 구할 때 NPV에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할인할 때 웩으로 할인하잖아요. WACC,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할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파생 상품은 그거랑 비슷하면서 다르죠. 수학적으로 동일해요. 수학적으로 동일하지만 논리적으로 같으면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주가를 계산하는 논리를 뭘 배웠냐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열심히 계산을 해요. 기대값을 구해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 캐시플로우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베타를 고려해서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파생 상품은 어떻게 하냐면 디스카운트를 해서 무조건 리스크 프리를 했어요. 그 대신 파생 상품은 뭘 바꾸냐면 미래 캐시플로우의 기대값을 구할 때 그 확률 분포를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대값을 구할 때 확률 분포는 진짜 확률 분포가 아니라 파생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어드저스트한 이 확률을 어드저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름을 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미래 밸류에이션을 배울 때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구해서 리스크를 어드저스트하는 WACC로 하지만 파생 상품의 원리는 뭐냐면 NPV랑 비슷해요. 단지 미래 캐시플로우를 구할 때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이용해서 미래 캐시플로우 기대값을 구하고 당연히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를 했으니까 당연히 디스카운트는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셉션? 인셉션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인셉션? 들어보신 분? 인셉션. 네. 네? 안 보셨어요? 인셉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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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인셉션이 뭐냐면 잠깐만요. 인셉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갑자기 웬 영화 이야기냐. 아이고 다시 한번. 갑자기 왜 파생 상품을 하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냐. 네. 인셉션이란 영화. 네. 구글 검색을 하면 인셉션 나오죠. 인셉션. 인셉션은 나온 지가 10년이 되는 영화가 되겠다. 10년이나 된 영화예요. 올드무비죠. 올드무비고 감독은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최근에 테넷으로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스포일러가 없다는 영화. 네. 누가 너무 영화가 어려워서 이야기해도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그 테넷 그죠? 뭐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나오고 조셉 고든 레벳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랑 사귀었던 마리온 코티아드도 나오고 엘렌 페이지는 여자 배우인데 최근에 남자다라고 선언했죠. 뭐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라고 선언한 엘렌 페이지도 나오고 톰 하디도 나오고 뭐 되게 마이클 케이가 유명한 사람 다 나오는 거죠. 이 인셉션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인셉션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10년 된 영화죠. 네, 권주현 선생님. 네. 이 인셉션이 뭐에 대한 스토리. 이 보신 분 없으세요? 보신 분? 이 영화 저도 보신 못 분? 봐갖고. 아, 못 보셨어요? 박근지 원호님은 이 영화 보셨어요? 인셉션? 네. 유국진 원호님 영화 보셨나요? 인셉션?
인셉션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셉션이 뭐냐면, 네, 타인의 꿈을 훔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현실에서 자기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꼭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자기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겠죠? 이제 현실에서 달성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요.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열심히 꿈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꿈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꿈속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꿈속에 들어가서 뭘 했더니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파생 상품도 비슷해요. 파생 상품도 뭐냐면 사실은 이 파생 상품 투자도 사실은 인셉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인셉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셉션은 사실은 파생 상품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네. 어쩌냐면 인셉션에서 다른 사람 꿈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막 뭔가를 하니까 현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파생 상품도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파생 상품 가격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파생 상품 가격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뉴트럴 월드, 리스크 뉴트럴 월드라는 가상 세계로 인셉션을 해요. 네. 리스크 뉴트럴 월드라는 가상 세계로 인셉션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 월드로 들어가요. 그럼 리스크 뉴트럴 월드로 들어가면 이 세계는 어떤 가상 세계냐면 사람들이 리스크에 관심이 없어요. 리스크에 무조건 관심 없는 세계예요. 리스크에 관심 없는 세계니까 당연히 리스크로 할인하지 않아요. 모든 주가는 리스크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수익률만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미래에 일어난 사건의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하면 되는 세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게 왜 리스크 뉴트럴 월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리스크 뉴트럴 월드니까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리스크에 신경을 안 쓰니까 하이 리스크라고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무조건 리턴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턴이 조금만 높아도 모든 사람이 그 자산으로 몰리고 리턴이 조금만 낮아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다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그 사용하기에서 모두 동일해져야 돼요. 뭘로 동일해져야 되냐? 다행히 우리가 리턴 하나 알아요. 리스크 프리 레이스는 알아요. 결국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리스크가 없는 수익률이나 리스크가 없는 수익률이나 모두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동일해져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MMF에 투자든 모두 동일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하는 리스크 뉴트럴 세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뉴트럴한 월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반도 전쟁 보험의 가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투자하면 1달러가 1.0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MMF에 투자하면 우리가 한반도 스톡마켓에 투자하면 1달러가 네, 여기서 보면 0.18이 되거나 네, 0.18이 되거나 U가 되거나 D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의 R이죠. 1달러 2의 R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U가 될 확률이 P라고 하고 D가 될 확률이 1 플러스 PD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하는 월드에서는 리스크 뉴트럴한 이 가상 세계로 우리가 인셉션 한 거예요. 아무도 리스크에 신경 안 해요. 아무도 리스크에 1달러를 여기에 투자해서 2의 R이 되거나 1달러 여기에 투자해서 PU 기대값이 되거나 얘와 얘 두 개가 똑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이걸 풀면 P를 풀면 그렇죠. P를 풀면 그러면 이걸 풀면 얘는 이게 D 더하기 P U 마이너스 D P는 2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를 풀면 2의 R 마이너스 D U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뭐 집에서 피자를 만들든지 집에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해서 이 P를 도출한 사실은 뭐냐면 이 P는 뭐냐면 사실 이 리스크 뉴트럴한 월드 우리가 이제 가상세계 리스크 뉴트럴 써서 인셉션 한 거죠. 그래서 모두 수익률이 동일해야 되려면 확률이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한 월드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는 리스크 뉴트럴 월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 구한 확률과 실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36.4%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생상품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가격은 뭐냐면 인셉션에서는 물론 파생상품 세계에 들어가서 가상 인셉션의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면 현실 세계가 좀 차이가지만 파생상품을 평가할 때 신기하게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 가상 세계에서 전쟁이 날 확률을 구해서 가상 세계에 전쟁을 할 확률에 따라서 네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얼마, 전쟁이 안 났을 때 얼마를 주는 파생상품을 구해서 이 가상 세계에서 파생상품을 구하면 네 가상 세계에서 파생상품을 구했으니까 가상 세계에서의 파생상품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 파생상품 가격을 구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진짜 현실 세계의 파생상품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 인셉션과의 조금 다른 점이에요. 영화 인셉션에는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고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인데 이 파생 상품은 현실 세계에서 너무 파생 상품 가격을 구하기 힘드니까 가상 세계로 인셉션을 한 다음에 인셉션에서 파생 상품 가격을 구해요. 그러면 인셉션에서 가상 세계에서 파생 상품 가격을 구했으니 가상 세계에서 인셉션 세계에서 파생 상품 가격인데 그게 현실 세계의 파생 상품과 똑같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가상 세계에서 파생 상품을 가격인데 그게 어떻게 현실 세계가 똑같을 수가?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이라서 이것 때문에 블랙숄리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블랙숄리가 노벨상을 받은 건 블랙숄리 공식 때문이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블랙숄리 공식은 고등학생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냥 공식이에요. 고등학생도 고등학교 수학보다 쉬워요. 제가 전에는 요즘은 이제 뭐 안 하는데 MBA 수업 시간에 제가 도출해 드렸어요. 그림으로 간단히 수학으로. 네. 이 원리만 알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파생상품에 도입 그대로 적용하면 블랙숄리 공식이 쫙 나와요. 결국 고등학생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도출해서 블랙숄리가 노벨상을 쉽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블랙숄리는 파생상품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 폴 사무엘스도 못 구하고 아무도 못 구했어요. 근데 이 블랙숄리와 머튼은 혁신적이게도 물론 블랙은 빨리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숄즈와 머튼,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가상 세계로 인셉션을 해서 가상 세계에서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가상 세계에서 구한 게 현실 세계가 똑같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블랙숄리가 위대한 경제학자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네. 자, 그래서 파생상품 가격이 이게 또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가격은 V는 파생상품 가격은 2의 마이너스 R에 미래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그렇죠. 파생상품의 기대값을 인셉션을 해서 구해요. 네, 인셉션에서 기대값을 구해요. 여러분 영화 인셉션을 보면 하도 사람들이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공들도 자기들이 헷갈려요. 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그래서 인셉션에 보면 자기들이 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 영화를 보면 인셉션을 보면 그 영화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토템이라는 걸 사용해요. 토템. 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토템은 팽이에요. 그래서 꿈이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팽이를 돌려요. 그다음에 그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면 꿈이고 팽이가 쓰러지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리온 꼬띠아드 그렇죠. 디카프리오의 아내 역으로 나오는 걔는 자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려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빨리 꿈에서 깨어나려고 나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자살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현실이어서 진짜 죽은 거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게 아직도 그때 좀 모호해요. 그거마저도 꿈이 아니었을까? 확실치는 않은데.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디카프리오가 와이프를 죽였다는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자녀들을 못 보는데 이제 자녀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현실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팽이를 돌리고 나가요. 팽이를 디카프리오가. 근데 이제 팽이를 돌려놓고 쓰러지는지 쓰러지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고 디카프리오가 그냥 떠나요. 거기서 영화가 끝나죠. 어 그렇죠. 디카프리오는 그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템이라는 그걸 확인해서 꿈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우리 파생상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 들어가서 파생상품과 그걸 평가했다고 생각하고 보통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Q라고 써 주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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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라고 써 주거나 네. 아니면 뭐 여기에 RN이 리스크 뉴트럴해서 대놓고 여기 RN이라고 써 주거나 이렇게 뭔가를 붙여 줘요. 그래야 이게 실제 세계에서 구한 파생상품 가격이지 가상 리스크 뉴트럴 세계에서 구한 거지 실제 확률인지 가상 세계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생상품의 근본 원리고 이것만 알면 모든 파생상품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가상 세계를 찾아 들어가느냐. 그것만 알면 모든 파생상품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상 세계만 찾아서 거기서 계산하면 그가 무용 수익 디스카운트 하면 되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원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블랙쇼즈 공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 모든 걸 여기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이 도출하는 과정도 옛날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에 MBA 수업은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이거부터 가지고 모든 걸 여기서 출발해서 블랙쇼즈 공식도 다 도출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 말하자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오늘 수업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